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는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작년보다 올해 물가가 더 뛸 것이라며 인플레 관리를 강조했는데요. 코로나 급증으로 소상공인들의 숨통은 막히는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금리마저 뛰는 상황.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고물가 고금리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 물가가 아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도 여러 가지로 느끼고 계실 텐데 신세돈 교수님, 이렇게 오르는 물가 혹시 어떤 수치라거나 어떤 비교 가능한 통계라거나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일단 재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5%였어요. 예. 거의 한 10년 가까이 예. 2% 안짝에서 유지가 됐죠. 네. 근데 작년 이 소비자 물가가 2.5%로 2%포인트 올랐어요. 네. 굉장히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예. 2%의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걸 못 관리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이게 작년 평균치도 2.5지만 예. 연초에는 0%대 있던 것이 연말에는 3.5, 3.7까지 올라가면서 2.5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7, 3.6%대란 말이죠. 네. 만약에 이런 추세대로 금년 간다고 하면 연평균 소비자 물가는 3.5% 정도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연평균이 3.5, 3%를 넘는다면 정말 예, 심각한 건데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정부는 기재부는 한 2.2 정도로 갈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 2.2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는 이야기한 대로 작년에 2.5보다는 좀 높을 거다. 예. 그러면 아마 상식적으로 한 2.5에서 3% 그 사이에 네. 소비자 물가가 갈 것 같은데요. 예. 더 걱정되는 건요. 네. 생산자 물가예요. 지금 생산자 생산자 물가는 물가. 예. 거의 10%까지 와 있거든요. 그렇게 올랐습니까?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지금? 예, 이 생산자 물가라는 게 뭐냐면 네. 이제 원자재라든지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많이 반영이 된 건데 이게 10% 올라버리면요. 이게 이제 시간을 두고 소비자 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거든요. 예. 따라서 앞으로 물가를 얼마나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한국은행의 굉장히 좀 중요한 과제인데 예. 아까 우리 앵커께서 한국은행이 네. 작년보다도 물가 상승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예. 한국은행이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한국은행 이런 얘기를 네,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은행과 정부는 예. 국민들에게 물가를 최대한 열심히 잡겠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앞장서서 물가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어 버리면 예. 국밥집이 대번에 국밥 가격을 올려 버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국은행이 미국의 연준과는 달리 너무 좀 경솔하게 국민들이 물가에 불안하도록 이 불안 심리를 좀 부추긴다는 면에서 네. 조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한국은행 그 얘기. 네. 신세동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시청자가 딱 네 글자로 보내왔어요. 살인 물가. 지금 토론을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살인 물가라고 하는 게 이렇게 느끼는 거죠. 우리 시청자들께서 지금의 상황을. 네네. 예. 교수님께서 이렇게 지표를 가지고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저는 좀 더 제가 개인적으로 체감하는 예. 그런 물가를 좀 말씀드려 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그 물가는 저마다 다를 겁니다. 예. 장을 많이 보시는 주부님들은 장바구니 물가가 체감 물가일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들을 참 많이 만나고 있는데 예. 대표적으로 건설사들은 철강 스크랩 가격이 너무 뛰고 그러니까 철강 가격 자체, 철강 자체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설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비용이 너무 올라가는 거죠. 또 자동차 회사들은 당연히 자동차 부품 수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부품 가격이 오르고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 그대로 납기 자체가 제품 출시 자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오는 길에 물류업체 환경을 좀 제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 국내 좀 유명한 물류 플랫폼이 있습니다. 로지브릿지라고. 그 플랫폼 대표님하고 통화하면서 왔는데 예. 자, 한번 보시면 예. 화주가 있어요. 제조사처럼 화주가 있고 3PL이라고 하죠. 물류업체가 있습니다. 물류. 그리고 해운사가 있겠죠. 예. 근데 해운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예. 근데 이 화주사와 물류업체는 보통 장기 계약을 미리. 근데 장기 계약으로 이 정도 물류비를 가지고 운송을 책임지겠다라는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해운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이 물류 회사들은 정말 힘든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컨테이너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중소 화주사, 물류사들은 예. 컨테이너를 확보하지조차 못하다 보니까 이 중소 물류 회사들이 화주로부터 계약을 계속 철회 당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마만큼 이 기업들도 이 물가가 전반에 걸쳐서 상승하다 보니까 예. 굉장히 이 경영 자체가 힘든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소비자들대로 힘들고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힘든 상황. 사실 소비자들의 이 피부에 닿는 살인 물가 수준이라는 지금 표현대로 그게 더 심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기업도 그렇지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물가 상승의 특징이라고 하면 어떤 건 거의 안 움직여요. 어떤 거는 거의 안 움직이는데 예. 어떤 거는 정말 아까 표현대로 살인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예.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예. 과일 가격이 평균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13.1% 올랐고요. 과일. 그다음에 식용유. 네. 네, 식용유가 12.9%, 요 1월 통계입니다. 예.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은 15.6%예요. 그러니까 과일을 많이 드시고, 네. 그다음에 그 튀김을 많이 드시고, 네.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은 그야말로 살인인 거고요. 예. 저같이 튀김을 안 먹고 걸어 다니고 과일도 별로 안 듣는 사람은 이게 그래서 이 물가라고 하는 게 지금 3%냐 뭐 4%냐 네. 가지고 우리가 아웅다웅하지만은. 아까 개인에 따라서는 이게 정말 살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전혀 그걸 체감을 못하는 분도 있다. 예. 그런 것들이 최근 물가 상승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예. 제가 교수님께 좀 첨언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제시되어 있는 그래프 있지 않습니까? 2% 이상 품목수. 2% 이상 품목, 예, 오른 품목. 이 그래프를 가지고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예. 이 물가 품목들 나온 거 말씀하시는 거죠? 요 그래프가 좋습니다. 요 좋습니까? 네. 150개가 2% 이상품 상승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목표 물가가 2%니까 2%를 초과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품목 수가 150개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때 대략 460여 가지 품목입니다. 그러니까 460여 가지 품목 중에 2% 이상 상승한 것이 15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대로 더 많은 품목들이 이 2%가 안 되게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체감 물가는 왜 이렇게 높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원래 높다라고도 답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고작 2.5%지만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어쩌면 오이 물가예요. 어쩌면 철강 물가예요. 어쩌면 기름값인 거죠. 전체 460여 가지의 고른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대략 2에서 2.5% 그 정도의 물가 상승률만큼 왜 내 체감 물가를 반영하지 않았지? 그 질문들을 많이 하실 텐데 살인 물가까지 나는 그런 걸 체감하는데 그것은 아마도 보다 많이 폭등한 그런 물건의 가격 상승세를 더 많이 나는 반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는 그 계산법이 보통 전년 동월 대비예요. 그렇죠. 1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우리 체감 물가는 보통 어제 대비입니다. 지난주 대비예요. 그러니까 오늘 호박 가격이 2,000원인데 지난주에는 1,000원이었어요. 그럼 100% 상승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체감 물가가 좀 살인 물가처럼 더 느껴질 경향성이 있고요. 전체 모든 품목이 다 오른 게 아니라 특정 품목이 더 이 물가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오르는 것을 보면 물가만이 아닌데 우리 계속 그동안 한국은행 얘기를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은행의 대출 금리도 야금야금 오르더니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거의 6% 가까이 육박한다면서요? 네. 일단 이제 그 금리 구조를 보면
이게 그 사람이 재산 정도라든지 네. 또 얼마만큼 갚을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네. 대출금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으나 네. 일단은 기준금리가 많이 올랐고요. 기준금리가 예를 들어서 1%포인트 오르면 예. 대출금리는 그보다 더 많이 올라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예, 완전히 그거는 기준이니까 예. 그게 1%포인트 오르면 시장 금리는 대출 금리는 그보다 한 20% 내지 30% 더 많이 오르거든요. 예. 따라서 그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물가가 올라가면 예. 그 물가가 얼마만큼 올라갈 것인가를 예상을 해서 그 인플레 기대라고 하는데 예. 그 인플레 기대에 따라서 또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번 그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대로 물가를 때려 잡아야 되니까 돈을 쬐니까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있고 예. 시장에서는 물가가 올라갈 거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라도 예. 한 1년 동안 물가가 한 5% 오른다 그러면 5%는 받아야 그냥 본전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6% 올라가는 것은 저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요. 예. 문제는 물가를 만약에 올해 제대로 잡지 못하면 6%가 아니라 7% 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예. 또 신용 수준이 별로 높지 않은 분의 신용도가 낮은 경우에는 분들. 네, 예. 아예 돈을 빌리기가 높은 어려워지고. 금리를 주고도 빌리기 어려운 예. 그런 상황으로 갈 거기 때문에 예. 한마디로 요약하면 금년 내내 돈을 빌려야만 하는 사람들의 부담 플러스 기존에 돈을 빌린 분 중에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예. 분들은 예. 높은 금리를 물어야만 할 그런 예. 운명에 처해 있다. 그런 이야기. 예. 좀 답답한 상황이네요. 물가는 치솟고 금리는 뛰고. 김 실장님, 이런 상황 가장 큰 게 뭐 미국의 통화 긴축 때문입니까? 이런 상황이 초래된 네. 가장 이 중요한 원인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지금 물가와 뛰고 금리가 오르고 있는 건가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다 기대하고 계시듯이 지금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듯이 통화 긴축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20년에 세계적인 경제 충격이 찾아왔고 예.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제로 금리를 도입한 거죠. 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경제 회복기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을 속도도 당겨가면서 이제 금리 인상을 마치 예고하다시피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에 또 우리나라는 대응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긴축의 시계를 앞당겨 놓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신세선 교수님께서 너무 중요한 걸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통화 정책 당국의 긴축적인 이 통화 정책 스탠스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것과 함께 금융 정책이 같이 맞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은행들은 금리를 더 인상할 수 있는 시중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예요. 네. 왜냐하면 금융 규제가 찾아오니까 예. 상대적으로 대출 수요는 많은데 대출을 할 수 있는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시중은행들은 더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대출 금리가 더 올라간 거예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굉장히 힘들겠습니다. 예.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생각해 보면 예. 이 채무 상환을 할 수 있는 능력, 채무 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혹은 투자자 이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를 안 하면 돼요. 가계부채 규모가 증가 속도가 저절로 잡히는 거예요. 네. 금리에 따라서 낮은 금리니까 적극적으로 대출 받은 거고 예.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을 회피하겠죠. 그러니까 투자 비중을 좀 줄여나가겠죠. 근데 문제는 예. 금리에 상관없이 어떤 레벨이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 대출이 필요한 계층,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죠. 저소득 계층, 네. 이 경제 충격에 집중적으로 충격을 받은 계층, 예. 이들은 금리도 올라가고 금융 규제 때문에 대출의 대상도 안 되고 변동금리로 대출 의존하고 있고 상환 시점은 돌아가고 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예. 왜 이런 와중에 통화 정책도 긴축적으로 전환되는 와중에 왜 갑자기 금융 정책까지 이렇게 옥죄고 있느냐 하는 네. 그런 걱정이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여기에 지금 좀 이따 얘기 나눌 국채 금리까지 이 통화 정책의 어떤 중립성을 네. 유지하지 못하게끔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대출자들의
이 고충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고 예.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을 단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통화긴축은 이제 가장 중요한 물가 상승의 원인, 뭐 중요한 지적 같으신데 사실 이제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글로벌 이 공급망이 무너졌다, 병목 현상이 있다. 이것 때문에 이 유통이 제대로 안 돼서 물가가 오른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해왔는데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게 그렇죠. 또 원인 하나. 네, 그 작년 4월에 네. 이렇게 본격적으로 물가 상승이 될 때만 해도 예. 우리나라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공급망 때문에 지금 물건이 없다. 네. 또 물건이 있어도 하역부가 없다. 하역부가 있어도 예. 그걸 싣고 갈 트럭 운전사가 없다.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이 생겼으니 예. 이런 문제야 음. 뭐 몇 달 지나면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쉽게 봤어요. 글쎄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아예 문을 닫아갖고 공장이 망가졌어요. 생산이 안 돼요. 그다음에 하역부나 운전기사들 중에 에이 이번 기회에 아예 조기 은퇴하지 해가지고 명예퇴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그래서 지금 미국의 현상을 대공황, 예. 뭐 대경제 침체라는 말과 함께 예. 대은퇴, 대은퇴. 그런 대은퇴, 표현이 있어요. 리타이어먼트 이런 말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서플라이 체인, 이게 네. 공급망의 교란은 예. 이게 생각보다는 길게 갈 것이다. 이게 지금 대세가 돼버렸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연준이 예. 뭉갠 거예요, 한마디로. 아, 영어로 이야기하면 비하인드 커브라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뒷북치고 앉아 있고. 안이하게 안이하게 봤다. 생각한 예.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얼마 안 있어서 3월 달에 금리가 뭐 0.5% 올라갈 거니 말 거니 지금 논란이 심한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 통화 당국이 국민들의 머릿속에 인플레가 될 거야. 인플레가 장기적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초강력적인 정책이 나와야 이게 빨리 잡힐 거다. 인플레 기대 심리를 단박에 꺾을 수 있는 뭐 이런 게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려면 금리를 0.5%라든지 뭐 그냥 그 양적 완화를 단박에 줄여버린다든지 예. 이런 파격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예. 물가 기대 심리를 잡을 수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대세가 되어가면서 네. 점차 이 미국에서 금리를 속전속결로 많이 올릴 거가 같고요. 그렇게 되면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예. 이 고금리 요 상황은 적어도 금년 내로는 해결될 것 같지 않네요.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미국의 금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앞서서 이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을 얘기하니까 시청자 댓글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적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본다. 우리나라 곡물 자금용만 볼 게 아니고 이게 전 세계적인 이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 네, 그렇습니다. 전운이 감던 우크라이나 사태가 네, 네. 이것도 좀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왜냐하면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 패권 국가 간의 예. 결집이고요. 그러면 이제 패권 국가 진영 대 진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마치 미중 패권 정책처럼 경제적 제재까지 가해질 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우방국들이 미국 우방국에게 어떤 원자재나 부품을 제공하지 마라 하는 그런 종류의 경제제재까지 같이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공급망 병목 현상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고 이게 물류비 그밖에 뭐 원자재 가격 대란을 계속 부추길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예. 있겠죠. 이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아니다 하더라도 예.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이 22년 하반기에 격화될 것이라고 보는 이 정치 외교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 하반기에요. 예, 왜냐하면 바이든은 소위 말하는 연임을 결정짓는 중간 회의가 있고 네. 또 시진핑은 연임을 결정짓는 공산당 회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미국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호의적 감정이 가장 높게 치솟았죠. 네. 그런 것들을 정치적으로도 이용하겠다 해서 네. 미중 간의 어떤 격돌이 더 예상되고 그러면 중국으로부터 어떤 조달받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100% 마그네슘을 조달받거든요. 네. 요소 같은 경우도 97.7%를 중국으로부터 조달받지 않습니까? 이런 거 공급하지 마라 하는 경제 제재가
또 다른 이 원자재의 어떤 공급망 병목 현상과 물가 상승을 또 부추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가능한 시나리오로서 생각한다면 예. 지금에 있는 이 물가 상승 이 흐름이 네. 단기간에 잡히기 어렵다라고 판단 내려지고요. 네. 또 지난 OECD의 이 공급망 병목 현상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예. 그러니까 OECD가 주요 다국적 기업들의 구매 전략팀의 그 헤드급들한테 설베이를 했어요. 예. 조사를 했더니 했더니 공급망 병목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냐 했더니 22년 하반기까지 그게 더 격화되고 하반기까지? 지금으로서는 그 다국적 기업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년 정도가 되어야 이게 완화될 수 있겠다. 그래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OECD의 보고서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큰 이슈가 되는 거죠. 그 또 하나 이제 예. 꼭 지적을 해야 할 사항이 예. 그동안 주식에서 채권에서 돈을 크게 벌었던 대자본가들이 예. 인플레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투자 수단이 뭐냐? 네. 그건 원자재라는 거예요. 원자재. 예, 그래서 얘들이 원면이나 뭐 옥수수나 동이나 알루미늄 쪽으로 이게 자금을 돌리기 시작하면 예. 얘네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그 물건을 미리 사재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원자재가 그렇지 않아도 오르고 있는데 가격 그렇죠. 상승을 더 부추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대자본가들이 대금융자본들이 지난 몇 년 동안 금융시장에서 주식과 채권에서 재미를 봤다고 하면 네. 앞으로 한 2, 3년은 이 원자재 시장에서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이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런 자본에 의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르는 세계적인 인플레 네. 이것도 우려된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지금 뭐 물류비 폭등이 심각해질 것 같다. 우크라이나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 간의 이 세계 시장의 공급 흐름이 잘못되면 지금 벌써 사료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이게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굉장히 그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이 발발 가능성에 따른 공급망 병목 현상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밖의 상황이 이런데 지금 우리 내부 상황으로 이렇게 돌아와 보면 지금 추가 경정 예산안 아까 잠깐 언급을 우리 김 실장님 해주셨는데 정부가 14조 원 냈잖아요. 네. 여야 후보 더 늘리자고 합의가 이루어질 것처럼 하더니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네. 이게 다시 금리를 더 지금 지켜 올리는 요인이라면서요. 그렇죠. 아무래도 국채 물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채권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면 이게 곧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 대외적인 환경에서도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다 보니까 이 물가 상승 압력을 잡기 위해서 더 긴축적 통화 정책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프를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제작진에서 한번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1월 달 보고서인데요. 인플레이션 여부를 좀 진단했어요. 이게 좀 제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인플레이션의 차이값이에요. 차이값. 그러니까 2020년 12월과 최근에 이 인플레이션율의 차이값을 계산했는데 유독 미국과 유럽이 크죠. 그 차이값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 2달 전에도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계 경제가 선진국 중심으로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불균형하게 회복되다 보니까 개도국들은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들의 수요가 폭발해요. 투자도 폭발하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요. 근데 반면에 신흥국들은 여전히 탄광 셧다운, 공장 셧다운 이러니까 수급도 제대로 안 돼요. 이런 와중에서 상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상해야 될 물가 상승 압력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될 당위성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미국과 유럽의 물가 상승 폭이 크다고 단순히 말하면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더 긴축적으로 통화 정책을 강구해야만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역시 외환이나 여러 가지 우리 국내 금융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 통화 당국은 금리를 같이 인상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국채 금리 상승이 통화 당국 입장에서 시중금리가 너무 높아지니까 또 다른 위험 요인이 있다 보니까 통화 당국의 통화 정책 의사 결정에도 방해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중금리가 상승한다면 보통 우리 구축 효과라고 하죠. 시중금리 자체가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나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또 위축시켜요.
그러면 다시 이 긴축적으로 통화 정책을 전환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시장에 굉장한 혼선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혼선이 많은데 여야가 지금 자꾸 빚을 더 내라 정부에 압박을 하면서 지금 국회에서 협의 중인데 신 교수님 이게 지금 합의가 잘 안 되는 건 정부의 반대, 추경규모 14조 그중에서 빚낼 국채는 뭐 한 11조 정도로 막고 싶은 생각. 이게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늘 이야기했지만 그 지금 현재 자영업 소상공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여당도 그러고 그다음에 그 기재부도 그러고 너무 소홀하게 본다고 봐요. 그 좋은 작년 재작년에 6번의 추경을 하면서 토탈 166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실제로 소상공인한테는 20조밖에 풀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은 116조를 썼는데 소상공인한테 들어간 돈은 20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아주 분통을 불만이 정말 많겠네요. 그래서 이 소상공인이 망가지면 일자리 망가지고 그다음에 가정이 망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감하게 지원해줘야 된다. 문제는 기재부가 여태껏 그렇게 116조의 추경을 만들었는 장 본인이 엉뚱한 데 돈을 써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재정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저는 그게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 그동안 저는 돈을 그래서 잘못 쓰고 이제서. 이번에 추경에 관해서는 정부가 강조하는 14조보다는 좀 폭넓게 쓰고 그런 게 필요하다. 빚을 더 내야 됩니까? 그러면 정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을 내야 됩니까? 그것에 필요한 돈은 씁시다. 쓰고 단 한 가지 좀 약속을 합시다. 뭐냐면 이번에 예를 들면 50조를 씁시다. 그래서 자영업을 확실히 도와줍시다. 여야가 합의하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부속서를 다는 거예요. 앞으로 5년 동안 우리가 50조를 이번에 썼으면 매년 10조씩 갚아나가는 미래의 방법? 재정에서는 다 한 다음에 10조씩을 5년 동안 깎자. 그렇게 하면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어요? 여야 국회가 그렇게 성숙하리라고 기대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안 그러면 좀 교체를 해야죠, 다들. 좀 사퇴하시고 이제 뭐 국회의원 선거도 뭐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글쎄요. 좀 전향적으로 저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선진화된 국회 운영이 이루어졌으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자. 아까 연준의 금리 인상 과연 몇 차례 이루어질까 물가 잡기에서 굉장히 궁금해요. 우선 연준 몇 차례 이루어질 건지 그에 따라서 우리 한국은행은 어떻게 할 건지 실장님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지금 글로벌 IB 은행들의 전망,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몇 번 인상할까 무게를 3번에 싣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긴축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물가 상승 압력을 못 잡으면 다시 미국 경제가 또 힘들어진다라는 그런 위기의식까지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3번 정도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2번이고요. 그래서 이제 3번 정도 지금의 스탠스가 유지된다면 그렇게 인상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만큼은 아닐지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의 인상 횟수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제 2월 24일 날 우리 금통이 있고요. 또 3월 14일인가요? 그때 FOMC가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먼저 인상하기보다 3월에 인상 여부를 보고 좀 판단을 더 할 것 같은데 그 3월에 FOMC가 굉장히 중요한 이 증권이나 외환이나 여러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 아닐까 3월 14일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교수님. 우리 한은은 3, 6, 9, 12월에 금통위원회 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3월은 우리는 쉬고요. 또 미국은 2월이 없어요. 3월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알아요. 우리는 3월이 없고 미국은 2월이 없기 때문에 근데 3월 달에 미국이 분명히 올릴 게 지금 거의 확실해져 버렸어요. 그렇죠. 0.5%포인트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전망이 있는 그걸 거죠. 알면 한국은행은 3월 달에 우리가 회의를 할 수 없으니 2월 달에 올리자. 저는 2월 달에 미국이 올리는 걸 보기 전에 저는 올릴 가능성이 크다. 미리 올려야 보고요. 된다.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국에서는
미국 국민들의 인플레 기대를 확실히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 그러려면 단호한 그동안의 행동과는 다른 연준의 태도가 필요하다. 이게 공론화가 되면서 이번에 연준 위원이 2명이 새로 들어옵니다. 새로 들어오시면 네, 이번에 이제 2월 달에 상원에서 예. 이제 투표를 할 텐데 다 통과가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서 3월 달에 미국이 어쩌면 깜짝 놀랄 만큼 저는 금리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세 번 이야기하셨는데 세 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말까지는 미국 기준금리가 1.25%까지 가야 된다. 그럼 지금보다도 1%포인트를 올려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한 4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국내외 분위기가 지금 기준금리만 봐도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네. 이 재무 관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네. 말씀드리죠. 잘 알겠습니다. 고물가의 고금리 잡기 위해서 또 각국 중앙은행이 깜짝 놀랄 만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론 마치겠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그리고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